자, 이번 시간에는 TAT 2급 제81회 4월 19일 지난 마지막 기출문제였었죠. 앞의 시간에서 이론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고, 이번엔 실무 수행 문제죠. 실무 수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기출문제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실행시켜야 될 프로그램 있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게 되면 그 감독관 확인번호 B23이라고 입력하시고서는 실행을 시키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됐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우선 확인해야 될 거 AWORKS 회사명이죠. 여기 AWORKS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다. 이런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 500번대 제조경비와 800번대 판관비 규정을 구분해서 규정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무수행 첫 번째 문제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이고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문제예요. 자료를 보니까 자료 1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라고 되어 있네요. 요 말뜻은 뭐냐면 회사가 일정한 규모가 이상이 되면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무 월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120명인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인원수는 3명이에요. 장려금 기준 인원은 4명이라고 하는데 의무 기준 인원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의무인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미달 고용 인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인원수 한 명도 고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금액으로 계산된 그 금액으로 고용부담금이 이만큼이 발생을 한 거예요. 7,600만원. 근데 얘를 갖다가 분할 납부 신청을 했대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분기, 2분기, 분기마다 시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즉 의무 장애인 의무 교육 고용 인원을 갖다가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한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온 거는 저도 좀 처음 보네요. 이 내용은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고요. 자, 그래서 납부를 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분담금 납부하겠다고 해서 첫 번째 기수에 대한 금액 1964,380원을 납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자료 1은 2024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서 자료이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4분기로 나누어서 분할 납부하고 한다. 그리고 요 금액 있죠. 세금과 공과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내용은 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회계 실무자들한테 이런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해 준 거예요. 그럼 분기를 한다 그러면 분기 내용은 간단하겠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고 쓰고 금액은 1,900 64,380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해줬죠. 보통예금의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죠. 신한은행 금액은 똑같이 64,380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분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자료 2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1기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납부한 자료다 요거고요. 이 거래가 지출 증빙 서류,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늘상 이 문제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3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쓰게 되면 그 증빙 서류로서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적격 증빙을 받아야지만이 그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3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처에서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증빙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거래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3만 원 넘는 비용을 쓰고서도 그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거기 해당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래처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기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가산세는 2%이고요. 얘는 거래 금액의 2%예요. 거래 금액의 2% 가산세를 내고 그런 다음에 그 법인의 경비로서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적격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해당되는 거래처라면 그런 곳이라면 가산세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으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런 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입력하면서 여기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선택을 하는 거니까 입력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날짜는 1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거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월 31일 입력해주고 차변에 대하고는 세금과 공과금이라 그랬죠. 세금과 공과금 이는 800번대로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금액은 19,064,380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었었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1,964,38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거래자료는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그 영수증 수취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해당되는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짜는 여기 아까 나와 있던 대로 2025년 1월 31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성명 이런 건 없었죠. 주소도 그렇고 거래 금액은 1,964,380원.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우리가 3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을 사용하고서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적격 증빙 받지 못한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여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요, 여기 항목에서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법인 여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 항목들 얘네들은 적격증빙 그게 없어도 또 여기는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내지 않아도 되고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분이에요.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라고 했었죠. 아까 코드 번호가 817 이렇게 해놓고 뭐 그대로 써줘도 되고요. 여기 장애인 복지공단 납부 뭐 이렇게 써도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두 번째 거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거는 문제에서는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2 이거 작성했고요. 1도 작성하라 그랬어요. 요 1로 클릭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앞에서 작성한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느냐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었어요.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 명세서 2에서 입력한 자료를 불러오기 하게 되면 여기가 두 건으로 반영이 되고 금액도 그 1900만 원이 여기 포함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 놓으셔야지 돼요. 왜? 평가 문제에서 여기에 대한 그 금액을 물어봐요. 근데 이 영수증 수취명서 1 여기에다가 명세서 불러오기 이걸 해놓지 않게 되면 반영되지 않은 숫자를 갖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1까지 해서 명세서 불러오기 꼭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명세서 불러오기 했더니 20번에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그래서 반영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문제도 서식도 그렇고 되게 복잡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체 근로자 수가 120명, 100명이 넘어가는 곳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뭐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해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자, 보험료 납입 증명서라고 되어 있네요.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여기 보험기간 2월 10일부터 되어 있고 계약일자 2월 10일 거래네요. 자, 밑에 통장에서 무슨 돈이 빠져나갔나 봤더니 2월 10일자로 해서 맥스 연금보험에 1억 5천만이라는 금액을 이체를 해 주었네요. 그죠? 그럼 자료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료를 읽어보시게 되면 자료 1은 자료 1 위에 거죠. 미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복리가 보장되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자료라고 연금보험에 가입했네요. 나중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은 장기성 이금으로 처리하고 보장성 보험은 판관비로 처리해라. 뭐 이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보니까 여기 보험료 그래서 저축성 보험료는 1억 3,680만 원이고 보장성 보험은 1,32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자료 2 여기 돈 1억 5천 내보낸 거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이체한 자료입니다. 그럼 요 분기를 우리가 입력할 때 문제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입력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죠. 차변에 저축성 보험료는 장기 이거 자의가 아니라 장기성 예금이라는 기종으로 써달라고 얘기했고 여기 거래처 이름 써줘야 되겠죠. 금액은 1억 3,68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은 판관비 비용 보험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라는 계정으로 800번대 계정으로 금액은 132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뭐 대변에다가는 자료 2에 보통예금에서 다 이체를 해줬죠. 보통예금은 거래처 어디죠? 국민은행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총 합쳐서 1억 5천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이 문제도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수행과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날짜는 2월 10일 날짜로요. 됐죠? 자, 그러면 그대로 저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2월 10일 날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다가는 장기성 예금이라고 해주고요. 거래처는 여기 아까 맥스 연금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맥스 이거 맥스 금융기관이 삼성생명 맥스가 아니라 그건 저기 여기 보험연금 상품명이었었던 것이고 여기다가 삼성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장기성 예금은 1억 3,680만원. 자, 그 다음에 보험료라고 그랬었죠. 보험료는 판관비 800번대로 판관비 1,320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이라고 그랬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1억 5천만원 납부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뭐 내용을 알고 보면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별반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 생각이 들어네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리스회계. 리스는 우리 그 면세 그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 증빙서류 전자계산서 받았대요. 근데 뭘 리스했나 봤더니 기계 장비를 리스를 한 거래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거래 날짜는 3월 25일로 날짜를 입력해야 될 거고요. 얘는 증빙서류가 계산서이니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현대캐피탈과 운용리스 계약을 맺고 공장 기계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3월분 리스료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받았다. 그러면 얘는 매입에 해당되고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전자계산서니까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53번 그 면세기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리스료는 매월 말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될 예정이라고 얘기했으니 아직은 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써놔야겠네요. 그래야지 보통예금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매월 말일에. 근데 우리가 기록하는 시점은 지금 3월 25일이란 말이죠. 그럼 이 시점에서는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이제 월 말이 됐을 때 3월 30일 날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미지급금 없애주면서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지 돼요. 자, 수행과제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어 임차료로 처리하라 했는데 얘는 지금 공장 설비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임차료 규정은 500번대 제조경비로 500번대 임차료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보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불러와서 날짜는 3월 25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매입에서 여기 면세 계산서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품명에 대해서는 품목명 기계 장비 리스라고 해놨죠. 그래서 기계 장비 리스 이렇게 해주셔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20만원. 거래처는 현대캐피탈. 전자계산서 받았고요. 붕괴는 혼합붕괴로 해줘야겠네요. 원재료라고 하면 안되고 얘를 아까 문제에서 임차료라고 해주라 그랬죠. 그리고 500번대 임차료를 선택해 주셔야지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얘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했었죠. 아니죠? 보통예금 계좌가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했었고, 금액은 220만원 현대캐피탈에다가 월 말에 자동 이체될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놓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됐어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무 수행 두 번째 거 부가가치세 관리에 대한 문제를 내고 있네요. 보도록 하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를 매매했네요. 등등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여기다가 팔았겠죠. 우리 회사가 A웍스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우리 돈을 봐야 되겠죠. 매매 금액은 여기 있네요. 매매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70만 원이면 판매가 된 금액은 700만 원일 거고 거기에 우리가 판매를 했으니까 부가세 이수금 70만 원이 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팔았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설명 요거서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충청 자동차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작성한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이며 자동차 인도일에 차량을 인도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고 처분일 기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매각대금은 인도와 동시에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하네요. 그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770만 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조할 사항,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 있잖아요.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분계를 할 때 특히나 TAT 2급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이렇게 실기 문제로 안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왜 이렇게 빈도수가 작게 출제를 하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유형자산이 없는 회사는 없을 것이고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교체할 때가 되면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처분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형자산 처분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요, 여러분이 그 틀을 명확하게 잘 갖고 계셔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여기 취득 원가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지금 제가 해드린 대로 요 포맷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포맷은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해서 무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돼요. 취득원가는 여기 승용차에 대한 취득원가였었겠죠. 여기 가르쳐줬죠. 5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동안 승용차를 했나요? 승용차를 5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계속 사용했었겠죠. 그러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한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500만 원 이만큼 감가상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장부가액은 우리가 5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비용 처리해서 감가돼서 4,500만 원어치를 사용했고 지금 우리가 추정하건대 이 승용차는 5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 분기의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분기라기보다도 재무상태표에 표시해 놓은 이 금액의 말뜻은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지금 얼마에 매각을 하고 있느냐면 700만 원에 매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77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부가세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부가액과 우리가 처분하는 금액, 부가세는 뺀 그 금액을 이렇게 비교해서 500만 원짜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700만 원에 판매가 됐으니 얘는 200만 원만큼은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이 금액이 딱 나와야지 돼요. 그죠? 부가세는 별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분기하기 전에 요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분기를 하기 시작해야지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기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하게 되면 되느냐면 유형자산 여기는 승용차잖아요. 차량 운반구. 얘는 지금 처분하는 거니까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여기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를 전체 다 없애주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리고 여지껏 비용화 시켰던 비용의 합계금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동으로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4,500만 원을 자동으로 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회계 처리하는 순서는 얘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자동으로 2번. 얘는 유형자산 처분에서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자동으로 이렇게 분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금액의 차이, 자산과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가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얘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받은 돈 또는 받을 돈이에요. 이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계정을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될 것이고, 여기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바로 입금됐다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보통예금이라고 써주셔야겠죠. 보통예금 물론 거래처 은행 써주셔야 되고요. 보통예금으로 받은 금액은 사실상 이 부가세, 예수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 770만 원이 입금이 됐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공급가액은 700만 원, 세액은 70만 원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자동으로 따라붙을 거란 말이죠. 부가세 예수금 얼마? 70만 원은 대변에 자동으로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대변의 합계금액이 200만 원이 딱 부족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걔가 왜 차이가 났을까? 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해서 200만 원 딱 이렇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놓았던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 이만큼 나온다는 게 분기할 때도 이 금액으로 차변 대변 금액으로 딱 맞게 들어가게 되면 검증이 되는 거예요. 분기가 정확하게 잘 되었구나 라고요. 그래서 처음 TET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유형자산 처분 문제에 대해서 분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복잡하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요, 얘를 갖다가 그나마 정형화 시켜서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다 똑같으니까 실무 업무를 보시건 자격시험 문제를 준비하시건 간에 이 형태로 만들어 놓고 요 장부가액과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 받은 금액, 받을 금액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를 계산해 놓고 그다음에 분기를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분기할 때 얘가 세 번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얘가 네 번째 건데 이 네 번째 거 분기를 하면서 이 금액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분기를 정확하게 잘 하신 거란 얘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 거래 내용을 입력하고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대로 이제 발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부가세 유형은 지금 얘를 우리가 매출하는 거죠. 매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니까 부가세 유형은 11번 과세 선택하고 요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아까 며칠이라 그랬죠?
10월 15일 거래로 되어 있죠.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날짜가 그러지. 자동차 인도일자 10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날짜는 10월 15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지금 매출하는 것 중에서 과세,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니까 품목음을 간단하게 승용차 해주면 되겠죠. 뭐 승용차 아니면 여기 아이오닉 5라고 해도 되는데 뭐 그닥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수령 단가는 필요 없고 공급가액은 700만원이었고 부가세는 70만원, 거래처는 여기 충청 자동차를 있죠. 그래서 이 거래처 코드 눌러주시고 충청 자동차,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해줘야 될 거니까 놔두고요. 분기에서 혼합분기에 누르시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 승용차 차량 운반구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차량 운반구로 금액은 5천만원짜리라고 해줬었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209 차량 운반구 코드번호의 다음번 코드번호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요. 여기 4,5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차변에다가 우리가 받은 돈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하나은행이라고 그랬고요. 이거 금액은 770만원 이렇게 받았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 있잖아요. 보통예금 이렇게 금액 입력하고 엔터 치면 여기 은행이 반영이 안 돼요. 나중에 은행별로 거래처 잔액 물어볼 텐데 보통예금에 여기 지금 하나은행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수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운전 금액 차액이 딱 200만원 나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하고 처음 딱 일치하죠. 눌러서 유형자산 처분 2 해서 대변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죠? 자, 분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10월 15일자로 저는 가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면 진행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도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많았었겠네요. 부담돼요. 이런 글자가 많으면 자료가. 자, 그러면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그 10월 15일 거에 해당되는 것만 발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15일 거. 자, 그러면 여기 미전송 상태, 즉 첫 번째 나온 것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이 거래 내역에 대한 거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두 번째로는 거래처와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죠. 클릭하시고요. 매출조에 나와 있는 거 미전송 상태로 되어 있는 거 발행 누르시면 발행 완료. 끝났죠. 저기 전송 성공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관리번호하고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해서 15일 거를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전자 발행됐다고 뜨죠.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수행과제 수용차 매각에 따른 거래자료 메인 매출전표 입력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전송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여기에서 요구한 수행과제였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수정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나와 있죠. 거래일자는 12월 15일 날짜로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내용인데 자료 설명을 보면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대요.
이중 발급했으면 이날짜를 조회해보면 요 똑같은 거래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취소를 시켜줘야지 돼요. 그 날짜 걸로 그날로 취소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수행 과제는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급 전송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을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를 무시하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12월 15일 날짜에 전표를 조회를 해보면 알겠죠. 날짜는 12월 15일 날짜. 똑같은 게 지금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요거죠. 하나는 없애줘야지 돼요.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해 주시고 수정 사유가 뭐겠어요? 수정 사유를 보게 되면은 여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TAT 2급에서 재무회계에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돼서 수정사유 코드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수정사유 코드번호는 좀 6번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로 메모해 놓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서 편하실 것 같고요.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날짜는 그대로 12월 15일 날짜로 다 나머지 금액 똑같이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다 이 한 건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똑같은 전표가 입력이 되었고 15일 날짜로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거래처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하라고 우리 수행 과제에 나와 있단 말이죠. 아까하고 똑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클릭하시고 날짜는 12월 15일. 그럼 수정 세금계산서 미전송건이 하나 있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예요. 국세청하고 거래처에 동시에 전송이 되죠. 매출 조회에서 발행 누르시면 돼요. 번호 뜨고 여기 또 똑같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여기 15일 날짜로 다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전자 발행해서 발행된 걸 볼 수 있으시죠. 이 문제가 바로 두 번째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거래는 어떤 내용인가 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니까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에 대한 발행직계표를 작성하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료 첫 번째 거는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고 결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결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작성일자를 보니까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처에다가 디스플레이 제조 기계를 납품을 했어요. 이걸 납품을 하고 결제는 총 495만원이었었는데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되겠고 매입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그럼 거기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4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제를 또 신용카드로 했다 그러면 이 신용카드에도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부가세액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또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신용카드로 여기 입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카과에서 17번으로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하게 되면 얘는 중복공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로 과세 매출 자료 그 문제 나와 있고 세 번째 자료는 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그 부속서류라고 부르죠. 부속서류를 작성하라는 게 이 문제의 요지죠.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자료 1은 하남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위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 요거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인 전현무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 라고 나와 있죠. 자료 세 번째는 개인 강창성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작성해야 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작성할 때 여기도 신용카드가 있고 여기도 신용카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같이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집계를 하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이렇게 집계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작성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달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TAT 2급에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의 문제 출제 형태는 첫 번째 거래에 대한 전표 회계처리 전표 입력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첨부서류죠. 부속서류라고도 하고 또는 첨부서류라고도 하는데, 이 첨부서류 작성하는 게 두 번째, 그 결과 반영된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 것까지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면서 마무리가 되게끔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 과제를 보게 되면 수행 과제별로 하나씩 해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1하고 자료 3에 대한 거래를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1번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날짜는 7월 15일 거래고요.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7월 15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유형은 여기 매출을 한 거예요. 매출한 거에서 증빙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그대로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품명에 대해서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디스플레이 제조 기계 그 다음에 수량은 15개, 단가는 30만원. 자, 거래처는 하남전자라고 그랬죠? 하남전자.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분기는 4번 카드로 결제를 했죠. 카드는 어디 카드인가 봤더니 신한카드로 되어 있죠. 여기서 신한카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제품 매출한 거에 대해서 외상 매출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다는 얘기. 일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입력이 거래에 대한 입력이 끝났고요. 두 번째 거를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거에서는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날짜는 8월 22일로 되어 있죠. 날짜는 8월 22일로 해주시고요. 자, 매출이고요. 증빙서류가 카드니까 17번 카과 요거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신한카드사라고 되어 있네요. 있고 눌러서 신한카드사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품목은 여기 제품 판매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제품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인 66만원을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세액은 나누어서 구분이 될 것이고, 거래처는 개인인 전현무,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상관이 없고요. 분기는 카드를 받았으니까 카드, 제품 매출, 회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가 돼서 두 번째 거래에 대한 자료도 입력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날짜가 9월 25일 거래네요. 날짜는 9월 25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유형은 매출이면서 매출에서 현금 영수증으로 받았죠. 그러면 현과라고 하는 22번 현과 얘를 클릭해 주셔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창성에게 제품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제품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도 공급 대가로 44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40만원, 4만원 나눠지죠. 거래처는 개인 거래처인 강창성 해주시고요. 세금계산서는 상관없고 분기는 현금을 쓰니까 현금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분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우리가 수행과제 중에서 첫 번째 거 자료 1번에서 3번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다 입력을 끝냈어요. 그럼 두 번째 수행과제를 보니까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첨부서류, 여기 부속서류죠. 한번 보자고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첨부서류, 부속서류는 여기 리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매출 항목이니까 매출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금액에서 이 표에서 날짜는 2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7월에서 9월을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금액 중에서요. 우리가 과세 매출분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한 금액이 여기 하나가 있죠. 여기서는 신용카드 매출금액 공급 대가로 기록하셔야 돼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서는 여기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등등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거래 대상은 여기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에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과세 매출분을 갖다가 입력을 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과세 매출분 여기 나와 있는 거 495만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신용카드. 그럼 과세 매출분 여기에다가 49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에다가 똑같이 66만원을 더해서 여기에 같이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495만원에서 더하기 66만원 하게 되면 561만원이 되죠. 그래서 561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44만원이니까 과세 매출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은 44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 매출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이 첫 번째 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해는 즉 495만원은 앞에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공제를 받으면 안 되죠. 하나만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신용카드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을 경우 그 금액은 이 금액에서 제외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인 495만원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여러분이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 첫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부속서류까지 작성을 했죠. 지금 마지막 이렇게 작성하고 난 다음에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되겠다는 얘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오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날짜를 입력해주고 조회를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린 지금 신용카드 신용금 영수증을 갖다가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여기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전표가 입력된 정보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여기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에 표시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그 부속 서류, 첨부 서류가 작성된 그 자료들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개가 작성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회를 하셨으면 요 위에 저장까지 눌러 놓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수행과제에서 요구했던 문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작성을 해봤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서 조회를 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까지 확인까지 해주시게 되면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된 것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네 번째 문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이 있고요. 자료 2에 보시면 면세비율이 과세표준과 면세비율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 문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통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관련돼서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중에서 이 공통매입세액 작성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파악하고서는 이 문제를 부속 서류를 작성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자료 설명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본 문제 하나요. A웍스는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말뜻이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왜 매입세액을 우리가 공제를 받지 못할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가세 때 많이 배웠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건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근데 매출할 때 매출세액이 없는데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다고 얘를 공제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가가치세 때 배웠던 불공의 6가지 중에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불공 처리했잖아요. 그 불공 처리가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 사업이 과세사업 별개, 면세사업 별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면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지금 이 본 문제에 한해서는 이 A웍스라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 유형자산도 있을 수 있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매입할 때 그 매입세액이 발생한 그 금액을 공제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안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건물을 샀을 때 공급가액 2억 원, 세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을 전체 다 공제를 과세사업에 이용한다고 하면은 공제를 해줄 것이고 면세사업에 이용한다 그러면 공제를 안 해줄 것인데 얘는 지금 사업을 두 개의 가치를 하고 있으니까 면세사업분만큼만 공제 안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비율로 계산하는 게 바로 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하는 절차란 말이라는 얘기죠. 이 매입세액에 대해서 면세사업분만큼 계산해서 그만큼은 공제 안 해주고 과세사업분만큼은 공제해주겠다. 그거를 계산하는 그런 서식인 거예요, 얘가. 근데 그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게 되느냐면 이 공통사업에 관련돼서
판매된 금액 있죠. 여기 과세 공급도 있고 면세 공급도 있는데 이 면세 비율이요. 총 그 비율 중에서 여기 면세 비율이 24년 1기, 24년 2기, 25년 1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작성해야 될 시점은 2025년 1기인데 이 면세 비율이 여기서는 이 건물 안에서는 어차피 과세 사업, 면세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과세 금액이 큰 때도 있고 면세 금액이 더 커질 때도 있단 말이죠. 이 금액으로 계산해서 퍼센테이지로 구분을 해봤더니 2024년 2기 때는 면세 비율이 전체 9억 원 중에서 3억 1,500이었으니까 35%였는데 지금 한 기수가 지나서 2025년 1기가 되니까 면세 비율이 더 늘어났어요. 총 공급가액은 12억인데 12억 중에 면세 공급이 5억 4백이란 말이죠. 면세 비율이 42%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세 비율이 5% 5% 이상 증가하거나 5% 이하 감소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 중에서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 비율에 따라서 자, 요거는 이제 서식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자료를 어떤 자리에 어떻게 활용해서 입력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인데 그냥 보면 무척 어렵게 보인단 말이죠. 용어 말들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그런 내용이라는 걸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구입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서 이렇게 환급세, 납부세 재계산을 하는 대상은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그러면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료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건물과 그다음에 기계장치 이에 대해서만 취득할 때 매입세액 발생했던 금액 있죠? 매입세액이 2천만 원과 500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면세사업분을 계산할 거예요. 면세사업분만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게끔 회계 처리를 마무리해 주셔야지 돼요. 자, 일단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로 우선 이해하시고요. 그 매입세 그 안분 내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례하는 것, 면세 사업에 비례하는 것만큼만 계산하는 그 대상 금액이 바로 요 매입세액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하느냐? 비율은 여기 면세 비율에 따라서 정하게 될 거예요. 면세 비율을 갖다가 이만큼 증가한 것에 대해서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입세에 공제해주지 않는 금액이 증가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부속서리 작성하면서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자료 두 번째 거는요. 2024년과 2025년 1기 제품 매출 내역이며 이 제품 매출 내역 공급가액 내역으로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준 거예요. 2024년 2기까지 납부세 재계산 올바르게 다 신고가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까지는 올바르게 신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래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2025년 1기 거 해주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뭘부터 수행을 할까요? 수행과제 보시게 되면 1번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재계산을 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1번이 제일 제일 중요한 첨부 서류, 부속 서류이기 때문에 그냥 밑에 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요것만 갖고선 한번 첫 번째 거부터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가가치세 그 부속소리를 보시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보이시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시면 얘는 주요 타이틀이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부가가치세 1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었죠. 1기 확정이라고 했으면 4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는 크게 탭이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매입세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 코드번호 부가세 이용 코드번호 54번 불공 처리했던 내역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집계가 돼요. 세금계산서 그런 게 있어서 입력을 했다면 그게 첫 번째 시트고요. 두 번째 시트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주로 원재료일 경우에요. 원재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 여기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얘는 원재료일 경우, 즉 여기서 말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거 안분 계산할 때 바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에다가 입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파트는 뭘 뜻하느냐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라면 예정신고 기간이요. 예정신고 기간에 여기 3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 똑같은 용어인데 공통매입세액이 이번에는 정산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작성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안분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결국 3번과 4번은 같은 내용인데 예정신고 때는 여기다가 확정신고 때에는 여기다가 입력하라는 내용이고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통적으로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는 겸용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만큼은 그 금액을 계산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그 금액을 계산할 때 여기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여기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 이 재계산 내역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 하면 우선 대상은 원재료가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똑같이 과세사업에도 사용하고 있으면서 면세사업에도 사용을 할 경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원재료 사고 밑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재료를 사갖고 오게 되면 원재료하고 그 밑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금액이 써 있으면서 매입세액을 얘로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요 계산하고 나서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를 갖다 공제해주지 않는 금액은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해주지 않을 때는요 얘가 우리가 매입할 때 차변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산된 면세사업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변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쓰고 거기 계산된 계산 대상 자산 있죠. 여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 건물이라든지 그죠? 금액은 얼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매입세 불공제 되는 그 금액만큼을 차변에다가는
건물에 대한 계산을 했던 거라면 차변에 그 금액만큼 건물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것이었다면 기계장치라고 그 자산의 금액을 다시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 뜻의 회계 처리는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이렇게 써주는 것이다. 이해를 먼저 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얘가 면세사업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불공 처리하는 방법이 회계 처리는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이렇게 기록해 준다는 내용이죠. 자, 요것도 이따가 자료 다 입력하고 회계 처리 우리 수행과제 입력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과제를 하나씩 수행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수행과제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여기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요, 정식 명칭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하는 요거의 약자예요.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은요, 얘는 예정신고 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만 여기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면세 비율이, 써놓을게요.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감소했을 때만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면세 비율이 전기에 비해서 여기처럼요. 전기에 비해서 5% 이상 증가했거나 5% 이상 감소했을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이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면세 비율만큼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매입세액이죠. 공제해주지 않는 금액을 계산하는 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서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작성하시오. 이거 부가가치세 부속설이니까 여기 클릭해 놓고서는요, 요거를 그대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죠. 계산식에다가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메시지에 1번 건축물, 구축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법에서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재무회계처럼 그렇게 많이 구분을 하지 않고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건물이나 구축물일 경우는 1번, 그 다음에 기타 감가상각 자산일 경우는 2번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산식에다 입력을 할 때 지금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얘는 해당 사항 없고요. 첫 번째 건물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1번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건물, 구축물이라고 나와 있고요. 구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건물에 대해서 매입세액,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매입세액 얼마예요?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2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감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고로 건물, 구축물인 경우에 이건 써드리면서 해야 되겠다. 건물, 구축물인 경우에는 이 체감률이 감가상각률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체감률이라고 하면은 여기 률이라고 됐죠. 체감률이라고 하면 감가상각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0기라는 의미는 우리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1년에 1기, 2기 예정 확정이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1년에 부가가치세 기수가 1기, 2기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죠. 그럼 20기를 감가상각하라고 얘기한다면 연수로 따지면 10년 동안 감가상각 대상으로 이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기라고 하면 그 감가상각률 100%가 되기 위해서 매년 몇 %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어요.
100%가 되기 위해서 매년 몇 %씩 20번 해야지 100%가 되겠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를 20으로 나눠주게 되면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마다 5%씩 상각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감률이라고 하고 건물 구축물일 경우에는 100분의 5 얘를 갖다가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기타 아까 자산이라고 되어 있었죠.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얘는 4기 동안 감가상각하라고 그랬어요. 4기면 2년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00%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4기 동안 매년 25%씩 상각을 해주게 되면 4기가 지나가면 100% 상각이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 자산일 경우에는 체감률을 100분의 25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건물 구축물은 여기 지금 5%니까 100분의 5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도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용어들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얘도 한번 들어보면 금방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건물의 취득일자가 언젠가 봤더니 2023년 4월 1일이래요. 자, 그냥 여기 해놓을까요? 2023년 4월 1일날 건물을 취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한 기수는 무조건 포함합니다. 그러면 취득한 기수 중에서 1년은 1기와 2기 부가가치세가 나눠지고 있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2023년 6월 31일까지가 1기가 되겠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가 되겠죠. 그럼 2023년에 경과된 과세기간은 하나, 2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4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가 되죠. 그죠? 1기가 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여기 12월 31일까지가 2기가 되죠. 그러면 경과된 과세기간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계산 신고하는 날짜는 언제냐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인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얘를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세기간 신고하는 기간은 얘는 무조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과된 과세기간은 지금 2025년 1기 확정 때 신고하는 과세기간 얘를 제외한 앞에 과세기간 4개예요. 구분하기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4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습한 김에 요 밑에 있는 기계장치도 한번 봐요. 2024년 10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여기 2024년 10월 20일이라고 하면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하나. 그죠? 여기는요. 지금 여기 신고하고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는 경과된 과세기간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는 4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과세기간수 계산을 했으면 4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80%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자,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저기 증가된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 빨간색으로 면세 비율이라고 그랬죠?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면세 비율을 갖다가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에 비해서 지금 면세 그 비율이 몇 퍼센트? 7%. 면세 비율이 7%만큼 증가를 했죠. 여기 7%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숫자를 증가한 거니까 플러스를 해서 7%라고 해서 7 이렇게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 면세 비율 7%에 해당되는 만큼인 112만 원. 이 금액만큼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을 계산해 준 결과가 된 것이란 말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2번. 여기 기계장치는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2번이라고 선택을 해줬고요. 매입세액은 계산해야 될 대상 금액은 500만 원이었고요. 체감률은 25%로 해주면 되고 경과된 과세기간은 1. 그 다음에 여기 비율은 얘도 마찬가지로 7% 전기에 비해서 증가했죠. 두 개 합치니까 138만 2,500원. 요 금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이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 중에서 계산은 이렇게 됐는데 이건 회계 처리까지 금액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미리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금액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이기 때문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회계 처리를 이 금액에 대한 걸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공제해주지 않는 금액이 이만큼이에요. 왜?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만큼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138만 2,500원 이렇게 써주셔야지 되고요. 차변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해주지 않는 만큼 취득했던 그 자산 금액을 반대로 증가시켜줘야 돼요. 건물인 경우에는 얼마를 증가시켜줘야 되느냐? 112만원 이렇게 증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26만 2,500원만큼 자산을 다시 증가시켜줘야지 돼요. 왜?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는 말 뜻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금액이 증가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이기에 면세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면세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면세 비율이 감소했을 때라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 금액도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게 돼요. 그럴 때 부가가치세 여기 회계 처리는 이하고 반대가 된단 말이죠. 즉 매입세액이 면세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환급받을 금액이 더 생겼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회계 처리와 관련돼서 면세 비율이 증가됐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이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참고로 써드릴게요. 면세 비율 증가 시 증가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면세 비율이 감소했을 때 면세 비율이 감소했을 때는요. 요 회계 처리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해서 똑같은 금액인데 면세 비율이 감소한 걸로 가정을 하게 되면 138만 2,500원 이렇게 해주고 반대로 그 계정에 대변에 건물 112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계 장치는 26만 2,5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얘는 확정 신고 때마다 얘를 계속 반복을 해주어야 돼요. 요 기간수만큼 그 기수만큼 계속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면세 비율이 전기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전기에 비해서 감소할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말뜻은 이를 갖다 우리는 납부 세액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공제해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면세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이는 환급 세액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얘는 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타 상각 자산은 거의 사기 2년 동안, 건물 구축물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2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확정신고 때마다 계산을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계산을 다시 해줘서 이 금액들을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말뜻이 바로 요 5번째 계산 내역서란 말이죠. 되셨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이 결과를 입력해 줘야 될 회계 처리는 요걸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렇게 작성이 끝났는데 이 작성 끝난 것이 이제 또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얘 말뜻이 뭐라 그랬어요? 매입세액 불공제라 그랬죠. 공제해주지 않는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기수는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 칸에 그 금액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몰라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에 대한 전표를 입력한 자료는 없고요. 우리가 작성했던 건 매입세 불공제 계산 안분 내역 요거 작성한 거 있었죠. 바로 요거만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반영되는구나. 그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숫자를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할 수 없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통매입세, 그 면세사업분 계산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이 합계 금액이 바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에 반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도 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구나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거 저장 눌러 놓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일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신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신고 매입세액 공제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걔는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 요 칸을 누르시고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전자신고 전자고지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서 여기다가 10,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보통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공제해주지 않고요. 확정신고 때만 얘도 10,000원씩 공제해줘요. 그럼 1년에 2번이니까 20,000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일기 확정신고 때 10,000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10,000원이 이렇게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수행과제의 두 번째 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그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반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저장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에 6월 30일자로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그 계산의 결과 금액 날짜는 6월 30일 이렇게 해주시고 차변에다가는 건물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건물 금액은
12만원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였었어요. 기계장치는 26만 2,500원이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을 써주시면 돼요. 부가세 대급금 해서 합계 금액인 138만 2,500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우리 수행과제 세 번째까지도 마무리를 하게 된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쭉 해보아 드렸고요. 여기 이제 평가 문제가 나와 있네요. 평가 문제 우리가 여지껏 입력했던 것 같고 부가가치세 관리에 대한 파트를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회사 등록 조회를 해달라고 하네요. 회사 등록 조회 전체 메뉴에서 회사 등록 조회를 해봅니다. 자, 우리 제이웍스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A웍스는 내국법인이며 사업장 종류별 구분은 여기 중소기업이다.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느냐면 여기 추가사항에 나와 있어요. 추가사항에 보시게 되면 A웍스는 내국법인이다. 법인 구분 내국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종류별 구분, 사업장 종류별 구분은 중소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바로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는 A웍스의 사업장 세무서는 수원세무서이다. 얘는 앞에 나와 있죠. 사업장 세무서. 사업장 세무서는 여기 삼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수원세무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올바르지 않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에서는 A웍스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 A웍스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도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추가사항에 보시게 되면 여기 담당자 이메일 주소 나와 있죠. A웍스 빌 36524 맞죠? 맞네요. 그 다음에 기업연월일, 기업연월일은 앞에 있었죠. 기업연월일은 여기 있죠. 16번 2019년 3월 1일이다. 맞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기 두 번째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12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12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이기 확정거.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해 주시고요.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요.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거래처 충청자동차주에 전자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물어보고 있네요. 충청자동차 여기 대한 거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여기죠. 700만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매수 여기 나와 있죠. 총 소개 17개 늑번이네요. 그럼 17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평가 문제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조회해달래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하라는데 여기 날짜는 12월 15일자 수정세금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번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날짜는 12월 15일 날짜 조회를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수정 입력 사유 6번이라고 아까 이거 물어본다고 했었죠. 여기 6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그래서 요거 선택해 달라는 거였었어요. 6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면은요. 15번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를 조회해 달라고 하는 문제네요.
문제는 됐고요. 자, 아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동 우리가 해놓았던 거 있죠? 2기 예정 신고 기간 되어 있고요. 과세 매출분 합계액이라고 됐죠? 동그라미 5번이네요. 이거네요. 그죠? 과세 매출분 5번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합계 금액 얼마예요? 605만 원이라고 답하면 되는 문제네요. 요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6번 문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도 됐으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우리 아까 이거 계산을 해놨던 거죠. 자, 여기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 기간 입력되어 있었고요. 납부세액 재계산 내역에 반영되는 건물의 경감률 여기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 경감률은 몇이에요? 몇 퍼센트인가요? 물어보고 있죠. 80%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달래요. 자, 그럼 얘도 질문 하나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시고요. 일기 확정 우리 일기 확정 거 입력을 해놨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세액금액이 얼마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16번이죠. 세액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138만 2,500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것이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똑같이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인 27번 난 여기 있네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그러면 2,513만 1,840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똑같이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세 과세 이거 물어보고 있죠? 세금계산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금액은 여기 위에 금액이라고 써있죠. 세액은 세액이라고 알려줘요. 금액이라면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 3억 2천 맞나? 여기 2기 신고기간이 다르네요. 2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기간 잘 보셔야 돼요. 2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했으면 여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니요 누르시고요. 여기에 1번 코드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나와있죠. 이 금액에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2억 5,450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부가가치 이기 예정 여기서 물어보는 거네요.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그 해당되는 란에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한 명세서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는 그 금액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금액에 대한 그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첨부서류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해서 2억 5,450만 원 있죠. 이거는 우리가 거래처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처, 이 금액이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거래처별로 그 리스트가 쫙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속서류, 첨부서류가 명세서가 바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맞는 그 명세서들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서류로서 신고할 때 국세청이 다 제출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번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속서류 벌써 다 작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또 매출의 반대 매입 있죠. 여기도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얘도 다 작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선 하나씩 지어보기로 하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이 있으니까 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발행직계표 있죠. 여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아까 우리가 이거 작성했잖아요. 금액 있는 거 보니 얘도 첨부서류 명세서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는 매입에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고정자산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에도 금액이 있네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얘도 당연히 명세서 첨부서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여기 매입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라고 했어요. 그죠? 계산서에 대한 정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얘는 어디 있느냐면 여기 과표라는 거에 보시게 되면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면세거래와 관련된 계산서 발급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우리가 매출과 관련된 거예요. 얘도 숫자가 있으니 만약에 매입처가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라고 했으면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매입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보시게 되면 계산서 수취금액은 없죠. 금액이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 명세서, 첨부서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얘는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실무수행 2번 부가가치세 관리까지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에는 실무수행 세 번째 결산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여기서 끊고 벌써 1시간 반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